컨텐츠 연구소인 마라나타 컴퍼니 대표이시자 영화 감독이신 배강수 감독님께서 영화 속 지능정보사회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배강수 감독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SF 영화가 사실은 미래 사회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SF 영화를 그냥 즐기다만 보니까 SF 영화를 제대로 보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SF 영화를 찍은 감독은 아니지만 제가 영화를 한 이유가 SF 영화를 좋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F를 사람들에게 좀 잘 재밌게 전달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이 사진이 담고 있는 사건이 아마도 이 자리를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겠죠.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이 사진이 주는 의미가 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 사진은 알파고가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어떻게 알파고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빨간색이 알파고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눈으로 인공지능을 표현한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장표에서 터미네이터의 눈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공지능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예요. 그 우주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이 너무너무 기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고요.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여행이 길어지니까 인공지능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과연 그걸 끊임없이 해낼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인간들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면만 편집을 해왔는데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할 9천도 빨간 눈이죠. 그리고 할 9천이 지금 입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을 항상 인간들에게 대들까요? 대적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본 그 SF 영화 중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항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SF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SF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이 프랑켄슈타인이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친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에요. 이 친구를 만든 박사가 프랑켄슈타인 박사입니다. 근데 그 박사가 이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너무 힘이 세. 나보다 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없애야겠다. 하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건 영화 속에서 이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이미지로 각인되지만 사실 초판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키가 2m 40이고요. 소설 속 묘사를 보면 사지를 아주 멋진 것들을 갖다 붙이고요.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오버해서 더 과장해서 얼굴을 거의 다비드상 수준 정도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느끼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SF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영화화될 때 이 소설이 쓰여질 때 가장 큰 그 당시의 과학적 이슈가 뭐냐면 전기입니다. 그래서 갈바니의 전기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개구리 뒷다리를 잘라다가 약간의 전기적인 장치를 해주면 개구리 뒷다리가 펄럭펄럭 움직여요. 예.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저희의 지금처럼 알파고가 무지하게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처럼 전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한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의 결과가 생명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과학 포스터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크리처를 이 생명체를 이 사람이 마법이나 주술로 만듭니까? 아니죠. 이런 기계 장치를 통해서 만들죠. 그렇죠. 이 과학영화 포스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알파고를 보고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희망적인 미래도 꿈꾸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SF 영화가 보여주는 제시하는 미래 사회에 익숙한 거고, 왜 그러냐 하냐면 SF는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의 두 가지가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 이게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죠. 두 번째는 그 이야기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상상력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SF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해야 이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 가장 SF 영화 잘 찍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사실은 미국은 SF의 종주국이 아니에요. 지금 메리 셀리가 쓴 프랑켄슈타인은 영국 사람이 쓴 거고, 영국에서 나온 거고요. 최초의 영화는 프랑스에서 또 개발합니다. 루미에르 형제가. 그 영화를 개발한 지 한 7년 있다가 최초의 SF 단편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프랑스에서 만들어져요. 최초의 사회과학적 SF 영화가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잘 만들어요. 그건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없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았으니까. 예, 이 장면이 뭔지 아시죠? B29를 통해서 원폭이 투하돼서 전쟁이 끝난 거죠. 미국은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전란에 빠진 유럽의 무기를 이제 납품하면서 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구 세계의 중심에 미국이 중심에 바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을 바로 냉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련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련도 핵을 보유했어요. 바로 핵을 개발해야겠죠. 미국과 대립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을 개발했어요. 소련도. 그 다음에 한국전쟁으로 아주 냉전시대 대립의 최고지에 올랐어요. 근데 한국전쟁이 끝난 지 한 4년 정도 후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우주견이라고 해서 강아지도 올려버리는 성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뒤에는 정말 사람이 올라가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은 완전한 패닉에 빠져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핵무기를 써서 전쟁을 끝낸 나라니까 소련이 우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네들한테 핵을 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자기네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만들어진 미국의 SF 영화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 외계에서 침입해 오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네들을 괴롭혀요. 그죠? 그리고 외계의 세계는 자기들한테는 금지된 세계인 거예요. 이런 게 시사하는 어떤 연결의 맥을 가지고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와 과학과 문화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까 유리 가가린이 64년도 4월 달에 거기에 인공위성으로 유인 인공위성 성공하니까 한 달 뒤에 미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서 무사히 귀환시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미국은 그 당시에 이 우주 인공위성을 띄우는 걸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개발이 굉장히 소련에 비해서 늦었던 나라예요.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들은 너무너무 환호해요. 야, 우리가 러시아를 이길 만한, 우리가 소련을 이길 만한 그런 우주전쟁에서 이길 만한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분들 누구겠습니까? 과학자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나사 직원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또 이 발표 후에 부통령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69년이 아니라 67년까지 끝내주세요라고. 예, 좀 프레임이 비슷하죠. 근데 이게 재밌게 미드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미드 잠깐 편집해왔으니까 약간 페이크 다큐거든요. 그 당시 상황과 새로 찍은 것을 편집한 건데 지금 재밌어. 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알파고가 터진 이후로 제일 힘든 분은 공무원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자리도 공무원분들이 아주 힘들게 만든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발견한 순간, 야,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예, 우리가 좀 많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예.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아폴로 몇 호가 달 착륙에 성공합니까? 11호, 예, 13호, 14호 뭐 이렇게 몇 번 성공해요. 근데 11호로만 기억하죠. 우리가 최초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아폴로 11호가 정말 몇 년도에 성공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그 69년이죠. 그렇게 시나리오가 써졌으니까 69년에 가야죠. 7월 16일 날 출발해서 20일 날 도착하고 24일 날 돌아와요. 예, 이렇게 진짜 완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폴로 계획이 성공하는 걸 너무너무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왜냐하면 그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재밌는 일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오디세이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6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달 착륙 장면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특수효과로 완전 다르게 진짜 달나라에 가는 우주여행처럼 찍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달 착륙 장면이 성공하고 나서 미국에 갔다는 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조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비슷하죠? 익숙하죠? 굉장히. 지금 봐도 손색이 없죠. 이게 68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영화를 전공하지만 이런 기술력이 그 당시 있었는지 정말 의심갈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아폴로 계획은 성공했고 이렇게 사진을 얻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존 F 케네디가 달에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여기에 나오는 어떤 흙입니까? 돌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이 인증샷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인증샷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인증샷 중 하나겠죠. 보세요. 존 F 케네디 말한 것처럼 거기에 발자국을 찍었는데 그 발자국을 찍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우주인이고 인간이고 그 인간 옆에는 성조기가 펄럭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성조기가 펄럭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음모론을 밝히는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인증샷, 위대한 비전이 얼마나 이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영화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까 신체 강탈자의 침입, 뭐 금지된 세계가 아니라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 스타트rek이 나오죠. 여러분, 스타워즈는 미국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우주로 가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거죠. 또 이거는 뭐냐면요. 스타트rek은 뭐냐면 아폴로 계획 이후에 보이저 플랜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보이저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태양계 끝으로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얻게 하는 건데 그 보이저가 300년 후에 돌아옵니다. 지구로. 어떻게 돌아오냐면 스스로 머신 러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찾아오고 그 창조자들과 조화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위대한 비전은 이렇게 뭔가 흐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우주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세계 최고의 제2의 로마 시민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미국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과거의 로마 시민이 누렸던 어떤 그런 힘과 자부심을 미국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알파고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사회는 알파고 때문에 이슈가 저희처럼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처럼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SF 전통을 가지고 이미 밀레니엄 때 미래의 인공지능과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끝내셨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할 건데 이 바이센티니얼 맨하고 AI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 반쪽 얼굴이 누구세요? 로빈 윌리엄스죠. 예, 이 로빈 윌리엄스가 바이센티니얼 맨을 연기했는데 200년을 산 남자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21세기 초반에 이런 로봇이 만들어져서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집사 로봇이죠. 근데 이 로봇은 머신 러닝이 돼요. 스스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이 집안을 3대째 모셔서 한 200년 가까이 모신 거예요. 근데 이 로봇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스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음식에 먹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감각기관도 만들고 소화기관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인간처럼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집안의 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해요. 나를 인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냐면 당신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라는 판결을 받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늙어가면서 죽을 수 있도록 몸을 다시 튜닝합니다. 그래서 늙어 죽으면서 인간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오죠? 이게 당장 돈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이미 다루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AI라는 영화인데 이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로봇들이에요. 얘는 어린아이죠. 어떤 가정에 아이가 없다면, 어떤 가정에 아이가 사고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아이가 입양돼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에서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이 친구는 어떤 성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가정의 아이가 어떤 사고로 지금 냉동 상태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잊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그 집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이 회복되는데 어느 날 그 냉동으로 있던 아이가 깨어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버려지죠. 버려지면서 얘는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랑받기로 세팅된 아이인데 사랑받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아, 내가 인간이 되면 돼.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지? 엄마가 들려주었던 피노키오라는 동화 속에 푸른 요정을 찾아가서 나의 고민을 얘기하면 피노키오처럼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여행을 떠나요. 그 힘든 여행 속에서 이 주드로를 만나고 도움을 받죠. 그래서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를 만든 박사님을 만나는데 박사님이 이미 너는 인간이야 라고 인정해 줍니다. 왜 제가 인간입니까? 너는 AI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꿈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여기도 뭔가 있죠. 저희한테. 저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살고 있지만 이게 항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떠한 성찰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F 영화 장르가 비인기 장르입니다. 제일 인기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액션 영화요. 왜 액션이 인기 많을까요? 때려 부수니까요. 그죠? 그럼 현실을 때려 부수지 못하는 거 불만이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코미디. 예. 웃는 거죠. 모든 걸 비꼬아서 웃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맨스. 현실이 없는 사랑. 다 현실과 떠 있죠. 그 다음에 SF, 그 다음에 공포영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현실 참여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SF 영화는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계속 현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를 봅니까? 나를 2시간만 이 갑갑한 현실에서 있게 해줘. 그럼 내가 좋다고 해줄게. 라고 보죠. 마약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밖으로 나오면 현실이 변해 있나요?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적이고 소비적인 영화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소비적인 어떤 그런 영화를, 사람들은 자학한 영화를 만들려고 영화 전공을 하면서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영화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자극을 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현실을 위로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영화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다 손 하더라도 보지 않거나 왜곡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SF를 공상과학 영화라고 부르는 것부터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SF는 공상이라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볼만한 때가 온 거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는 뭐냐면 과거의 SF 영화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16년을 살고 있는데 21세기 초반의 SF 영화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다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라는 영화입니다. 흥행 우리나라에 잘 안 됐습니다. 역시. 근데 허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뭐냐면 OS 컴퓨터 운영체제가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안드로이드가 있죠. 안드로이드가 뭔지 아십니까? 안드로이드가 로봇의 일종인데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로봇을 안드로이드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안드로이드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글이 만들었죠. 구글은 알파고에 투자한 회사죠. 그럼 보세요. 알파고에 투자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결국은 이 운영체제를 사람과 거의 흡사해서 구별되지 않는 존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실현됐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예, 어떠세요? 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이혼남이거든요. 이 이혼 소송 중인 남자가 이 AI랑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AI가 클라우드 기술로 실현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혼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OS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수백 명의 남자들과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얘가 좌절을 해요. 예, 이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만을 가지고도 또 저희랑 1시간 정도 토론하면 야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다음 영화는 또 반대예요. 약간 뭐냐면요. 이 친구는 구글이 만든 구글 같은 회사가 만든 AI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뭐가 나오면 튜링 테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AI의 성능을 가름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화하는 거 보고 이 친구가 정말 인공지능을 실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해서 이게 사람인지 기기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얘는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딘지 모르죠. 우리 자아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을 만든 회사가 구글 같은 검색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로드해주는 그러한 것들로 빅데이터를 삼아서 이런 지능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후에 한번 얘기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화인데 이거는 뭐냐면 프랭크와 로봇이라는 건데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과거에 큰 도둑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은퇴하셔서 시골에 사시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우니까 최신 로봇을 사다 붙여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지는 친구예요. 목적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로봇을 거부하시다가 이 할아버지가 습관적으로 뭔가 훔치시는 걸 이 친구가 도왔더니 할아버지가 이 원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합니다. 도둑질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얘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미래에는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는 1956년도에 쓰였는데 이 영화 속 시간은 205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보고 쓴 거죠. 근데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과학기술이 2054년을 배경한 과학기술이 지금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생체 인식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광고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모니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나리오 쓸 때 MIT 공대 사람들을 모셔다가 같이 자문을 받으며 썼다고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헐리우드 영화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영화는 영화다 라고 하는 순간은 영화가 영화로 끝나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영화는 영화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영화계에서 영화를 공부하다가
배웠던 노하우입니다. 아까 그 비전과 바스터인데 여러분 이 사진은 그냥 주라기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선입관인 거고 그냥 일러스트 그림이에요. 아무런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금방 빨리 그린 그림인데도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 그림에 맞게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고치고 촬영을 준비하고 제작비를 준비하고 배우는 이 그림만 보고도 그 캐스팅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일일이 다 정부가 리더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깊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미래를 제시하고 상상하면 그 이미지가 그 비전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다면 각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SF가 저변에 깔린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중에 SF 영화제나 SF 이런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